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배가 부른데 뭔가 먹고 싶을 것이다. 방금 저녁을 든든히 먹었는데도 냉장고 앞을 서성이고 있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있고 새벽 2시에 치킨을 시키려고 앱을 켜고 있을 것이다. 이상하지 않나? 배고프지도 않은데 왜 자꾸 먹고 싶은 걸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비밀을 파헤치는 시간이다. 먼저 하나의 실험 결과를 보자.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다. 연구진은 10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느끼는 순간, 실제로는 80%가 진짜 배고픔이 아니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한 거짓 신호였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fMRI로 촬영한 결과 음식을 보는 순간 뇌의 보상 중추가 마약을 할 때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불이 켜진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중독자와 같은 뇌 상태에서 음식을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신경과학과에서 2024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현대인의 뇌는 하루 평균 247번 음식에 대해 생각한다고 한다. 247번이다. 잠에서 깨어있는 16시간 동안 거의 4분마다 한 번씩 먹을 것을 떠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정상일까?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까? 1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하루에 음식 생각을 몇 번이나 했을까? 고작 5번에서 7번 정도였을 것이다. 정말 배가 고플 때, 사냥을 할 때, 열매를 찾을 때만 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4분마다 음식 생각을 한다. 이건 명백히 뭔가 잘못된 거다. 더 놀라운 건 이거다. MIT 뇌인지 과학과에서 발표한 2024년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현대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 중 실제 생존에 필요한 칼로리는 고작 40%에 불과하다. 나머지 60%는 완전히 불필요한 칼로리다. 그럼 왜 우리는 이 불필요한 칼로리를 계속 섭취하는 걸까? 답은 바로 뇌에 있다. 정확히는 뇌가 아직 10만 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옥스퍼드 대학교 진화생물학과의 로버트 덤바 교수는 이를 고대 뇌현대 음식 증후군이라고 명명했다. 우리 뇌는 여전히 사바나에서 살고 있는데 몸은 편의점과 배달앱으로 둘러싸인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뇌는 지금도 생존 모드로 작동한다. 언제 다시 굶을지 모르니까 일단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두라고 명령한다. 특히 고칼로리 음식을 보면 뇌는 완전히 흥분 상태가 된다. 설탕과 지방이 가득한 음식은 우리 조상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기 때문이다. 꿀을 발견했을 때의 그 희열, 동물의 기름기 있는 부위를 먹을 때의 그 만족감이 지금도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신경내 분비학과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솔이 뇌의 해마 부분을 공격한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다. 그런데 코르티솔에 의해 해마가 손상되면 우리는 이성적 판단력을 잃는다. 그 순간 뇌는 가장 원시적인 욕구로 돌아간다. 바로 먹는 것이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들이다. 건강한 샐러드나 과일이 아니라 피자, 치킨, 라면, 아이스크림 같은 고칼로리 가공식품들이다. 왜 그럴까?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의 켈리 브라우넬 교수팀이 밝혀낸 바로는 이런 음식들이 뇌에서 엔도르핀과 도파민을 동시에 분비시키기 때문이다. 엔도르핀은 통증을 줄여주고 도파민은 쾌감을 준다. 즉, 스트레스로 상처받은 마음을 즉석에서 치료해주는 마법의 약물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다.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30분 후에는 오히려 더 우울해진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뇌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뇌는 또다시 음식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음식 중독의 메커니즘이다.
실제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실시한 뇌영상 연구를 보면 정크푸드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활동 패턴이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전두엽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전두엽은 자제력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위다. 즉, 음식 앞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판단력을 잃는다는 얘기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교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음식을 찾는 시간대가 있다고 한다. 바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그리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다. 이 시간대는 우리 조상들이 야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한다. 오후 늦은 시간은 맹수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고, 밤늦은 시간은 어둠 속에서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시간이었다. 즉, 우리는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면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한다. 월요일 오후 3시에 갑자기 과자가 당기는 것도, 밤 11시에 라면이 먹고 싶어지는 것도 다 이런 원시적 본능 때문이다. 뇌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일단 칼로리를 확보해둬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하나 더 생긴다. 바로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구조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2024년에 발표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보면 현대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와 강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과거의 스트레스는 단기간에 끝났다. 맹수를 만나면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하나였다. 5분이면 끝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스트레스는 만성적이다. 직장 상사의 눈치, 끝나지 않는 업무, 인간관계의 복잡함,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스트레스들은 24시간 내내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뇌는 24시간 내내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루 종일 음식을 갈망하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의 식욕 조절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로체스터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깨진다. 렙틴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렙틴이 증가해서 이제 그만 먹어라고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 렙틴이 분비되어도 뇌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그렐린은 계속해서 분비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속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는 배가 부른데도 말이다. 이제 왜 우리가 배부른데도 계속 먹고 싶어 하는지 과학적으로 명확해졌다. 10만 년 전 뇌가 현대사회의 스트레스와 만나면서 생긴 부작용인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에 또 다른 강력한 요소가 하나 더 개입한다. 바로 현대식품 산업의 교묘한 전략이다. 세계 최대 식품 회사들이 투입하는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연간 500억 달러다. 이 돈으로 그들이 무엇을 연구하는지 아는가? 바로 우리 뇌의 쾌락 중추를 어떻게 자극할지를 연구한다. 그들은 신경과학자, 심리학자, 마케팅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맛을 만들어낸다. 실제로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에서 근무했던 전 연구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블리스 포인트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설탕, 소금, 지방의 비율을 정교하게 조절해서 우리 뇌가 가장 강렬한 쾌감을 느끼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자제력을 완전히 잃는다. 한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전체를 다 먹어버리게 된다. 더 교묘한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UCLA 안데르슨 경영대학원의 소비자행동연구소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식품회사들은 우리의 감정과 음식을 연결시키는 광고를 의도적으로 만든다. 외로울 때는 아이스크림, 스트레스 받을 때는 치킨, 축하할 때는 케이크. 이렇게 특정 감정과 특정 음식을 조건반사적으로 연결시킨다. 그 결과 우리는 특정 감정을 느끼는 순간 자동으로 특정 음식을 찾게 된다. 이게 바로 파블로프의 개 실험과 똑같은 원리다.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는 개처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정크푸드를 찾게 된다. 하지만 가장 교묘한 건 따로 있다. 바로 편의성이다. 왜 건강한 음식은 만들기 어렵고 정크푸드는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식품 산업은 의도적으로 정크푸드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음식의 접근성을 낮춘다. 편의점에 가보자. 입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뭐가 있는가?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다. 건강한 샐러드나 과일은 구석진 곳에 있다. 이것도 다 계산된 것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상품을 선택할 확률이 70%나 된다고 한다. 배달앱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음식을 주문하려면 여러 번 클릭해야 하지만 치킨이나 피자는 한 번의 클릭으로 주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 정크푸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정크푸드를 자주 먹으면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한다고 한다. 특히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부피가 감소한다. 즉, 정크푸드를 많이 먹을수록 자제력이 더욱 약해진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크푸드를 먹는다. 정크푸드를 먹으면 뇌의 자제력이 약해진다. 자제력이 약해지면 더 쉽게 정크푸드에 손이 간다. 더 많은 정크푸드를 먹으면 뇌의 자제력이 더욱 약해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 실제로 이런 악순환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마약 중독자들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도파민 수용체는 점점 둔해지고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진다. 처음에는 과자 한 봉지면 만족했는데 나중에는 두 봉지, 세 봉지가 필요해진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바로 가짜 허기의 등장이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4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정크푸드에 중독된 사람들은 실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뇌가 도파민을 갈구하는 신호를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방금 든든하게 식사를 마쳤는데도 30분 후에 다시 배고픔을 느낀다. 이건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뇌가 도파민을 요구하는 금단 증상이다. 하지만 본인은 이를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음식을 찾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실시한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만성적인 과식은 단순히 비만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까지 유발한다고 한다. 왜 그럴까? 과도한 당분과 지방 섭취가 뇌의 해마와 전두엽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진다. 세로토닌은 감소하고 코르티솔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우울하고, 더 불안하고, 더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해결책은 또다시 음식이다. 우울하니까 단 것을 찾고, 불안하니까 기름진 것을 찾고, 집중이 안 되니까 카페인과 당분이 들어간 에너지 드링크를 찾는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은 더욱 가속화된다. 실제로 이런 악순환에 빠진 현대인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세계보건기구에서 2024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68%가 감정적 과식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68%다. 10명 중 7명이 배고프지 않은데도 감정적 이유로 음식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78%가 감정적 과식을 경험한다고 한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이 비율이 85%까지 올라간다. 거의 10명 중 9명이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다. 이런 감정적 과식이 우리의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80년간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감정적 과식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년 짧다고 한다. 7년이다.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성염증,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등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치킨을 시키는 그 작은 선택들이 누적되어서 결국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장 슬픈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바로 우리의 의지력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이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팀이 밝혀낸 바로는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피로해진다고 한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제력을 발휘한 사람은 저녁이 되면 의지력이 바닥난다. 그 순간 뇌는 가장 쉬운 쾌락을 찾는다. 바로 음식이다. 더욱이 현대 사회는 우리의 의지력을 24시간 소모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SNS에서는 끊임없이 자극적인 정보가 쏟아지고 직장에서는 멀티태스킹을 요구하고 인간관계는 점점 복잡해진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력을 고갈시킨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돌아온 우리는 더 이상 건강한 선택을 할 에너지가 없다.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의지력도 없고 운동을 할 의지력도 없다. 그냥 배달앱을 켜서 치킨을 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된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처한 딜레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음식을 갈구하는데 정작 그 음식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다시 음식을 찾게 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의지력으로 참아라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진화적으로 형성된 뇌의 구조와 현대 사회의 환경이 충돌하면서 생긴 현대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꾸 먹는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10만 년 전 뇌, 만성 스트레스, 식품 산업의 전략, 의지력의 한계.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끊임없는 식욕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책하는 순간 코르티솔이 더 분비되고 그 결과 더 많이 먹게 된다. 대신 우리는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마치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그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언제, 왜, 어떤 상황에서 음식을 찾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이 악순환의 50%를 끊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것이다. 10만 년 동안 형성된 뇌의 회로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는 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애초에 유혹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시도피놈계 속편집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뇌과학의 관점에서 본 해결책들을 알아보겠다. MIT 뇌인지 과학과에서 2024년에 발표한 혁신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진은 감정적 과식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인드풀 이팅 훈련을 시켰다. 그 결과 놀랍게도 8주 만에 뇌의 구조가 실제로 변했다. fMRI 촬영 결과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도가 증가하고 편도체의 과민 반응이 감소했다. 마인드풀 이팅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천천히 먹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5초간 멈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지금 내가 진짜 배고픈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에 먹고 싶은 건가?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뇌의 충동 조절 회로를 활성화시킨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우리가 음식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순간 뇌에서는
두 개의 시스템이 경쟁한다. 하나는 빨리 먹어라고 명령하는 원시적 뇌, 그리고 잠깐 생각해봐라고 제동을 거는 이성적 뇌다. 평상시에는 원시적 뇌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5초간 멈추고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성적 뇌가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참가자들의 뇌를 촬영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음식을 보는 순간 활성화되던 뇌의 보상 중추가 현저히 진정됐다. 동시에 자제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더 활발해졌다. 즉, 뇌 자체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뇌의 신경가소성을 이용한 변화는 최소 21일의 반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 3주간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3주가 지나면 이것이 자동화된다. 마치 자전거 타기처럼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감정 라벨링이다. UCLA 심리학과의 매슈 리버만 교수팀이 개발한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순간의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외롭구나.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감정을 언어화하는 순간 뇌의 편도체 활성이 40%나 감소한다. 편도체는 감정적 충동을 일으키는 부위다. 즉,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충동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감정적 충동은 뇌의 우반구에서 시작된다. 우반구는 직관적이고 충동적이다. 하지만 언어는 뇌의 좌반구가 담당한다. 좌반구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우반구의 충동적 에너지가 좌반구의 논리적 영역으로 전달된다. 그 결과 충동이 약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시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감정 라벨링을 한 그룹은 감정적 과식이 73% 감소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오히려 8% 증가했다. 단순히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고 한다. 바로 감정 인식 능력의 결핍이다. 이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막연히 기분이 안 좋다고만 느낄 뿐, 그것이 스트레스인지, 외로움인지, 분노인지, 불안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뇌는 가장 쉬운 해결책을 찾는다. 바로 음식이다.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나마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외로움이라면 외로움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음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말이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때문에 먹고 싶다면 5분간 산책을 하거나 심호흡을 할 수 있다. 외로움 때문이라면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지루함 때문이라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음식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게 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실시한 실험이 있다. 감정적 과식을 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은 먹고 싶을 때 그냥 먹게 했다. 두 번째 그룹은 먹고 싶을 때 먼저 감정을 체크하고 그 감정에 맞는 다른 활동을 5분간 한 후에 여전히 먹고 싶으면 먹게 했다. 12주 후 결과는 놀라웠다. 첫 번째 그룹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감정적 과식이 무려 84% 감소했다. 더 놀라운 것은 체중 감소가 목표가 아니었는데도 평균 3.2kg이 자연스럽게 빠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5분간 다른 활동을 한 후에도 여전히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정말로 배가 고픈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감정적 배고픔과
생리적 배고픔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우리는 배고픔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몸의 배고픔과 마음의 배고픔. 몸이 배고플 때는 먹어야 한다. 하지만 마음이 배고플 때는 먹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면 몸의 배고픔과 마음의 배고픔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배고픔 체크리스트가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90% 이상의 정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배고픔이 갑자기 왔는가, 천천히 왔는가. 진짜 배고픔은 서서히 증가한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배고프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고파진다면 감정적 배고픔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특정 음식만 먹고 싶은가 아니면 뭐든 먹고 싶은가. 진짜 배고픔은 비특이적이다. 밥이든 샐러드든 상관없이 뭔가 먹고 싶다. 하지만 감정적 배고픔은 매우 특이적이다. 치킨이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특정 음식만 계속 떠오른다. 세 번째, 배고픔이 목 위에서 느껴지는가, 목 아래에서 느껴지는가. 진짜 배고픔은 위장에서 느껴진다. 속이 거칠하고 기운이 없다. 하지만 감정적 배고픔은 주로 입과 목 부분에서 느껴진다. 입이 심심하다. 뭔가 씹고 싶다 이런 느낌이다. 네 번째, 먹은 후 기분이 어떤가. 진짜 배고픔을 채우고 나면 만족스럽다. 몸이 편안해진다. 하지만 감정적 배고픔을 음식으로 채우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곧 후회가 온다. 왜 먹었지? 너무 많이 먹었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네 가지만 체크해봐도 우리는 지금 느끼는 배고픔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짜라면 음식 대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 결핍 증후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보상과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다. 생각해보자. 우리의 하루는 어떤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8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잠든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번, 길어야 몇십 분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뇌는 하루에 최소 3-4시간의 긍정적 자극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뇌는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찾는다. 바로 음식이다. 음식을 먹는 순간만큼은 확실한 쾌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적 과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음식 외에 다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하루에 몇 번은 음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분 좋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대체 보상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 듣기, 반려동물과 놀기, 따뜻한 샤워하기, 향초 켜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친구와 대화하기 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이 즉시적이고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자. 감정적 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5분 보상 리스트를 만들게 했다. 5분 안에 할 수 있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들의 목록이다. 그리고 먹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이 리스트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먼저 해보게 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다. 참가자들의 감정적 과식이 평균 71% 감소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대체 보상이 음식보다 매력적이려면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 미지근한 보상으로는 음식의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보상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음악 듣기가 아니라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따라 부르기, 단순히 산책하기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탐험하듯이 걷기, 단순히 샤워하기가 아니라 좋아하는 바디워시로 마사지하듯이 샤워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대체 보상은 창조적 활동이라고 한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하기, 정리정돈하기 등 뭔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왜 창조적 활동이 특별할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창조적 활동을 할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음식을 먹을 때와 유사하다.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이 모두 분비된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물질들이 30분 정도만 지속되지만 창조적 활동을 할 때는 2-3시간 지속된다. 더욱이 창조적 활동은 성취감까지 준다. 뭔가를 완성했다는 만족감이 추가적인 보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적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감정적 과식이 현저히 줄어든다. 실제로 이것을 실험한 연구가 있다. 감정적 과식을 하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번째 그룹은 TV 시청이나 게임 같은 수동적 오락을 하고, 세 번째 그룹은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같은 창조적 활동을 하게 했다. 3개월 후 결과는 명확했다. 첫 번째 그룹은 변화가 없었고, 두 번째 그룹은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룹은 감정적 과식이 무려 89% 감소했다. 창조적 활동이 음식보다 더 강력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다. 창조적 활동 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인 것들이 있다고 한다. 바로 손을 사용하는 활동이다.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뜨개질, 요리, 정리정돈 등이다. 왜 손을 사용하는 활동이 특별할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손은 뇌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손을 움직이면 뇌의 운동 피질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도 함께 활성화된다. 그래서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진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은 직장인들에게 10분간 종이접기를 시켰다. 그 결과 코르티솔 수치가 40%나 감소했다. 10분간의 종이접기가 30분간의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런 원리를 응용해서 3분 손활동 법칙이라는 것이 개발됐다. 먹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손을 사용하는 간단한 활동을 3분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이에 끄적거리기, 책상 정리하기, 손톱 다듬기, 핸드크림 바르면서 마사지하기 등이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70%의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충동이 사라진다고 한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뇌의 충동 회로를 차단하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스트레스를 받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감정적으로 불안정할까? 개별적인 대처법도 중요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감정적 과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일 수도 있다. UCLA 사회심리학과에서 2024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현대인의 스트레스 수준이 1950년대에 비해 무려 300% 증가했다고 한다. 300%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우리가 3배나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 정보가 부하다. 현대인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이 1950년대 사람이 일생 동안 접하는 정보량보다 많다고 한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처리하고 판단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두 번째는 선택의 패러독스다. 과거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직업도 몇 가지 안 됐고, 결혼 상대도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한정됐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선택이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사람과 만날지. 이 모든 선택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의 단절이다. 과거에는 대가족제도 하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화, 개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만성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성과 중심 사회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한다. 학교에서는 성적, 직장에서는 실적, 사회에서는 성공. 이런 압박감이 24시간 우리를 괴롭힌다. 그리고 이런 압박감을 해소할 방법으로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다. 하루에 몇 시간씩은 스마트폰, 컴퓨터, TV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시간씩 디지털 기기를 끄고 지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45% 낮았다고 한다. 두 번째는 선택 줄이기다. 사소한 것들에 대한 선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 메뉴를 일주일치 미리 정해두거나 입을 옷을 요일별로 정해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 피로도가 줄어들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 늘리기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가족, 친구, 동료 누구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이다. 네 번째는 성과에서 과정으로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몇 킬로그램을 빼겠다는 목표보다는 운동하는 그 순간의 기분 좋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면 감정적 과식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다. 바로 감정적 과식이 단순히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버드 심리학과의 수전 데이비드 교수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감정적 과식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이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관심을 가져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실제로 감정적 과식을 하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감정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감정적 과식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내면에 더 주의 깊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음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음식을 먹어달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이해와 위로다. 그래서 감정적 과식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아, 지금 내가 음식을 찾는구나. 그럼 내 마음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구나.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감정적 제시도피농계 속편집 과식이 자기 탐구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런 접근법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2024년에 실시한 연구다. 연구진은 감정적 과식을 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에는 음식을 끊어라라고 했고, 두 번째 그룹에는 음식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봐라라고 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다. 첫 번째 그룹은 일시적으로 과식이 줄었지만 3개월 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식이 더 줄어들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첫 번째 그룹은 증상만 억누르려고 했지만 두 번째 그룹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음식을 찾는 것이 사실은 애정결핍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음식 대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음식을 찾는 것이 성취욕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일에서 성취감을 얻지 못할 때마다 음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취미 활동을 시작해서 작은 성취감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면 감정적 과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고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다. 그냥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다. 감정적 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완벽주의자가 특히 많다는 것이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과식을 하는 사람의 78%가 완벽주의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그런데 현실은 완벽하지 않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완벽주의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음식을 찾는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완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잘못 먹을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다. 그냥 입에 넣고 씹고 삼키면 된다. 완벽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단순함이 큰 위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음식을 먹고 난 후다.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하게 먹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칼로리를 정확히 계산하고 영양소를 완벽하게 배분하고 시간까지 정확히 맞춰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런 기준을 지키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또다시 실패감을 느끼고 그 실패감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음식을 찾는다. 이렇게 해서 완벽주의자들은 더욱 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에게는 특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바로 80% 룰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8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서 완벽주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해 봤다. 완벽하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80%만 건강하게 먹어도 충분하다라고 인식을 바꾸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의 감정적 과식이 65% 감소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 80% 룰을 적용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음식에 대한 갈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더욱이 80% 룰은 현실적이다. 실제로 영양학자들도 완벽한 식단보다는 대체로 건강한 식단을 권한다. 일주일에 5-6일 정도 건강하게 먹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1-2일은 좀 자유롭게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개별적 전략들을 넘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바로 음식에 대한 관점을 말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음식은 선악의 프레임으로 나뉘어 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건강한 음식과 불건강한 음식.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를 괴롭힌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에 선악이 없다. 모든 음식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다. 문제는 양과 빈도다. 치킨도 가끔 적당히 먹으면 문제없다. 샐러드도 매일 과도하게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에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해서 나쁜 음식은 피하라고 했다. 두 번째 그룹에는 모든 음식은 중립적이다. 다만 양과 빈도를 조절하라고 했다. 12주 후 결과는 명확했다. 첫 번째 그룹은 처음에는 엄격하게 따르다가 나중에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포기한 후에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먹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꾸준히 적당한 양을 유지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당연한 결과다. 금지는 욕망을 부른다. 금지된 것일수록 더 갖고 싶어진다. 하지만 금지가 아니라 조절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적당히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에 대한 강박이 사라진다. 실제로 이런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과식에서 벗어났다. 음식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친구라면 가끔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매일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혁신적인 발견이 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을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실제 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일 대학교에서 2024년에 실시한 놀라운 실험이 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밀크쉐이크를 주면서 한 그룹에는 고칼로리 디저트라고 소개하고 다른 그룹에는 저칼로리 건강 음료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마신 후에 혈액을 검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똑같은 음료를 마셨는데도 혈중 그렐린 배고픔 호르몬 수치가 달랐다. 고칼로리 디저트라고 생각하고 마신 그룹은 그렐린이 크게 감소했지만 저칼로리 건강 음료라고 생각하고 마신 그룹은 그렐린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즉, 실제 음식의 성분보다 우리가 그 음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마음이 맛있고 만족스러운 음식이라고 인식하면 실제로도 더 만족감을 느끼고 더 적게 먹게 된다. 하지만 건강하지만 맛없는 음식이라고 인식하면 만족감이 떨어져서 더 많이 먹게 된다. 이것은 다이어트 업계의 혁명과도 같은 발견이다. 억지로 맛없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치킨을 먹을 때, 나는 지금 나쁜 음식을 먹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맛있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살찌는 음식을 먹고 있어가 아니라 달콤한 행복을 맛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적당한 양을 먹되 죄책감 없이 즐기라는 뜻이다. 죄책감은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스트레스는 또다시 과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사람들은 치즈, 버터, 와인 등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하지만 비만율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왜 그럴까?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긴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다. 그 결과 적은 양으로도 높은 만족감을 얻는다. 반면 미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칼로리를 계산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 결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이 떨어져서 더 많이 먹게 된다. 이것이 바로 프렌치 패러독스의 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음식을 적으로 보지 말고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되 적절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우리가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감정적 과식을 할 확률이 3.7배 높았다. 반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들은 감정적 과식을 할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의지력이 약할까? 나는 왜 매번 실패할까? 이런 생각들이 만성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달래려고 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자책하지 않는다.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그 결과 음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감정적 과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비난하지 않는다.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을 자기자비라고 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가 개발한 개념이다. 자기자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자기 친절함.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둘째, 공통된 인간성. 실수와 실패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셋째, 마음챙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과도하게 동일시하지 않는 것. 실제로 자기 자비를 연습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성이 줄어들고 공감과 사랑을 담당하는 전방대상 피질의 활성이 증가한다.
즉, 뇌가 실제로 더 평안하고 사랑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가짜 배고픔도 줄어든다. 마음이 평안하면 음식으로 위로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실제로 자기자비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 결과를 보면 참가자들의 감정적 과식이 평균 79% 감소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1년 후에도 지속됐다는 점이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자꾸 먹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모두 살펴봤다. 진화적 뇌 만성 스트레스, 식품 산업의 전략, 의지력의 한계라는 원인들과 마인드풀 이팅, 감정, 라벨링, 대체 보상, 자기자비라는 해결책들을 알아봤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철학이다. 바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 때때로 실수할 수 있다. 때때로 의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어제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해서 오늘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이 선택을 한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선택을 한다. 이런 긍정적 동기에서 나오는 선택들이 지속 가능하다. 반대로 나는 뚱뚱해서 싫다.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창피하다. 이런 부정적 동기에서 나오는 선택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기 혐오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는 또다시 과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자.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자.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말해주자. 그리고 작은 변화들을 축하하자.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배고프지 않은데 먹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 것이고 설령 가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0만 년 전 뇌를 가지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 도전적인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뇌의 가소성이 있고 학습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다. 이 모든 능력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음식에 휘둘리지 않고 음식을 현명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앞을 서성이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다만 조급해하지 말자. 10만 년 동안 형성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가 자꾸 먹는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알았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은 한 걸음씩 내디뎌 보자. 당신의 미래는 그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될 것이다.